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기점으로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다음 주 토요일 서울과 도쿄의 상징적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가 동시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13일 일본 외무상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한일 외교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의 외교 상황을 되짚어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한미일 삼각공조와 중국과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변수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전 주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주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냈고 현재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정상수교를 언제 했어요? 정상수교부터 하고 일단 서로 수교라는 걸 해서 무역이나 뭐 여러 그 외교에서도 서로 윈윈 포인트를 잡고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수교는 아니잖아요. 그냥 외교잖아요. 과거사 문제는 사실은 뭐 누구 얘기를 들으면은 뭐 일본이 사과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명확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좀 발전적 방향을 위해서는 보상이면 보상 아니면 뭐 정치적인 문제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양국가 간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과거사 문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또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긴 해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게 좀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 감정 정말 안 좋다 이거죠. 우리가 한때 일본의 이제 식민지 국가로서의 어떤 그 피해는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역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서로 잘 풀어가야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 정세가 안정돼야 되겠죠. 지금같이 이런 시국에서는 뭐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 그 정세가 좀 안정되고 국회에서 쌈박질들만 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이성건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60주년이랑 사람의 나이로 봐서도 거의 환갑 이렇게 인생을 도는 계기인데 국가 간의 관계도 그런 정도로 아주 많은 역사가 쌓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한일 수교를 맺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관계가 초등학생과 성인과의 관계처럼 어떤 힘의 관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아주 크기의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양자 관계가 거의 수직적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의 경제력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외교적인 파워의 면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일본과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진구 연구 교수님께서는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65년도에 수교를 했을 때 국교 정상화를 했을 때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양국을 방문하는 게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2024년도 60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1,100만 명 사상 최대의 인원이 왕래를 했거든요. 인적인 교류라는 게 결국 한일 관계가 그만큼 성숙해졌다, 긴밀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사이의 어떤 국력의 차이, 수평적인 관계까지 됐을 정도로 한국이 그만큼 신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숫자적으로 나오고 한때 일본에서는 그래서 루코리아 한국을 봐라, 한국을 배우자, 역동적인 한국에서 이런 게 유행하던 그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GDP 1인당 GDP도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을 했는데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24년 정도의 갭이 있었지만은 그게 현저하게 축소가 되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또 가장 뭐랄까요, 세계에서 보면 유사한 입장에 처한 그런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정말 수평적인 관계로 많이 접어들었죠. 그런 점에서는 뭐 시장 경제라든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당시 뭐 1,000번이 넘는 한일 간의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는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910년이 이건 강제병합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우리는 이건 불법적인 강점에 의한 강압에 의한 이 조약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본 측의 사죄, 반성, 보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구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여야 일본 회상이 일본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고유 영토라는 이런 이제 정말 그 수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양국이 교류도 활발해지고 또는 수평적인 관계로 접어든 것은 맞고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일본 측의 좀 진정한 어떤 사죄, 반성, 그다음에 역사 문제 또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트너십까지는 가지 못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많이 발전했지만 아쉬움도 남아있다. 과거와 영토 여전히 뭐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이성근 의원과 또 양기호 교수 두 분의 또 공통점이 주고배 총영사관의 총영사를 경험하셨다는 것인데 네. 먼저 하셨죠. 제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걸치는 시기에 두 정부를 그렇습니까? 이어서 했습니다. 저는. 2012년에서 15년까지. 그렇군요. 예. 네, 그때 이제 2021년에 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잠깐 네. 있었습니다. 예. 그 양 교수님은 고베 가보니신 건 이성근 전 총영사의 흔적이 있던가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 물론 이제 많이 일을 또 해놓으셨고 네. 또 여러 가지 3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이성근 총영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 좀 리더십에 대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일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먼저 이성근 의원부터 말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직접 일본에 가보니까 한일 관계 어떤 변화를 좀 감지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갔을 때가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제가 일본하고 인연을 맺은 게 2000년부터 해서 2003년 말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일본 국회의원의 비서를 또 했을 텐데 이때가 한일 관계가 아주 좋았을 시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 맺어지고 양국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의 공동 월드컵 개최가 있었고 그렇네요. 또한
일본 안에서 한류 붐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게 겨울 2001년, 연가였나요? 2002년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학하고 있을 시절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일본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알고 배우자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일본 국회의원의 비서를 2년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때 일본의 많은 의원들이 한국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대를 경험했던 제가 2012년에서 15년까지 갔을 때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본의 파트너는 노다 세이코라고 그때는 민주당 야당 정부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위안부 문제에 협상을 놓고서 양 정부가 아주 강한 충돌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에 독도를 방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양국 관계가 파탄이 났죠. 그러면서 제가 그 시기부터 스타트를 해서 한일 관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최좋은 조건과 최악의 조건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걸 보면서 한일 관계는 이렇게 아주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항상 반복하는 네. 관계가 일상화된 양국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걸 네. 인식해야 된다는 걸 한번 알겠습니다.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한일 관계 다시 한번 더 재정을 해주셨는데 양 교수님 계시는 동안 또 어떠셨나요?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정부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한일 관계 당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 보면 민단 쪽에서 굉장히 좀 고충을 토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단은 이제 일본 내에서 같이 일본인들과 생활하고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란 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98년부터 그 한류 붐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요. 정말로 이건 너무나 인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가요 팝 콘테스트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여학생들 중에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입니다. 그리고 뭐 수십 개 팀이 이렇게 지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워낙 그 팀이 많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그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그 영상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류 팬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 근데 방송국 사장을 만났더니 아니 도대체 왜 그 베이징 올림픽만 트느냐. 그거 하지 말고 한류 드라마 영화 왜 안 틀어주느냐 하면서 아주 불만이 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따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 관할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하게 되면 현지사 포함해 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도저히 뭐 올 수가 없는 데인데 거기에 저 노천 광장에 사는데 이렇게 물론 지붕이 있습니다만 70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오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그 정도로 이제 한류 붐이 높아져 가지고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정부 간 관계는 당장은 어렵지만 민간 교류가 이렇게 튼튼하고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이제 안정판이 깔아졌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 미래는 매우 밝다.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본에 가서 두 분이 총 영사로 일을 하면서 가까워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상당히 급진전을 또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인적 또 경제 교류 아까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1,100만 명이 오고 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개선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일 간에 아까 뭐 양교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성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역사 인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권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커다란 현안이 됐었고 또 대법원 판결로 인한 그 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또 새로운 또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기폭제가 됐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되고 또 정상뿐만 아니라 장관급 다양한 채널의 대화가 복원이 됐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커다란 성과가 있었고 그게 앞으로 이제 지속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역사 인식의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청취자분께서 이제 완전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말씀하셨는데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상수로 놓고 그게 어떻게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하는데 또 청취자분께서 정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양국의 정치가 혹은 리더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전 정부를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도 물론이거니와 좀 그래도 양쪽을 다 신경 쓰는 그런 외교를 해왔는데 좀 네. 균형 외교라고 그러나요? 네.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급진전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이 같이 혼재돼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안에서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균형 외교를 할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국제정치라는 게 힘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힘이 약한 상태에서 양쪽을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양쪽으로부터 배제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는 그런 결과가 일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항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산불 정책을 썼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든지 그리고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인 MD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네. 또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해서도 약화된 그러한 방식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에 있어도 우리의 주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득을 찾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북 공정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역사적인 갈등들은 계속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 우리 동북아시아와 넓게 보면 인도 태평양 전체의 국제적인 우리 외교 전술, 안보 전술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미국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또 하나의 부차적 요소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쪽에 중심을 좀 더 두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일정 정도 타당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이성근 의원이 해주시긴 했습니다.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미일 간 이게 동맹 또는 준동맹 체제를 가지고 중국, 북한,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담대한 구상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정황을 보게 되면 완전한 대북 적대 정책이 완전히 일상화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포함하고 러시아도 포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사실 제3자에 대해서 우리는 중견국이고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라면 우리는 중간자적인 또는 소통자 입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러시아의 반발을 샀고 북한도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러시아에다 파병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상자가 나온 상태거든요. 남북 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중국과의 한국 관계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 한미일 연대라는 것이 일정한 어떤 균형 감각 내지는 전체적인 어떤 그 동북아의 정세를 봤어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게 과치 외교에 몰리다 보니까 이념 과잉되고 실용성이 떨어졌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컸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일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실질적인 정말로 진전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 간 관계가 개선된 건 사실인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일 관계 개선되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제의 동원 문제가 끝났느냐? 그럼 그대로 지금 연내 현금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한국이 제시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라든지 통큰 양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놓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죄 구체적으로 절대 하지 않거든요. 아베가 사죄하지 않는다는 2015년의 원칙이라는 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일방적인 양보만 하고 전혀 받지는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많습니다.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자체적으로 지나친
불안정한 한일 관계를 지향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지지가 떨어지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탄핵의 일부가 됐다. 일부 요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진욱 센터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 이야기할 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중 관계 이야기할 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북중러 또 한미일 이야기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미중 간에 균형자적으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중국 관계, 일본 관계 다 고려되고 북한 관계 또 러시아 관계 다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이성건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하려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고 또 영향력이 실제 힘이 어느 정도 축적됐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그게 발현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미일 동맹이 훨씬 한미 동맹보다 중요하다. 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중 관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보다 중일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또 미중의 관계를 본다면은 미중 관계에서 한국을 우리 편의 자국의 진영에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냐라고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보다는 일본 쪽을 선호할 거예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라는 게 일본이 좀 한국보다 좀 강한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중견국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을 획득할 것이냐 하는 외교 고도의 외교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한일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 문제 사죄를 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죄를 하거나 배상을 하면 좋겠다. 혹은 강제병합조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일본 측의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혹은 전후에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 60년 동안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조금 더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참 만병통치약은 없네요. 신의 한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양 교수님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3일입니다. 일본 외무상으로는 7년 만에 한국 방문하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일본의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현충원 참배를 많이 가나 봅니다. 현충원 참배는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와야 지금 외상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제 이런 어떤 그 한미일 간의 반공 연대라는 건 있는 것이고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본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본 측의 기본 애의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일본 측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우익들이 뭐라고 할까 봐 못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한일 외교장관이 또 양자회담 결과를 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를 보면 지금 한국은 탄핵 정국인데도 상당히 한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일본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에 한미일 관계를 일본 측은 계속 지속적으로 동맹 또는 준동맹 관계를 끌고 가고 싶거든요. 2023년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미일 간의 정치, 경제, 안보라든지 또는 어떤 가치 문제에 있어서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한미일 연대를 확실하게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고 일종의 딜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한국이나 일본은 이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윤석열 정부나 또는 기시다 이후에 맺어왔던 그런 한미일 연대라는 것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지금 단계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딜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교섭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뒤로 빠지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적어도 일본적으로 본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것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바뀌었거든요. 그럼 남은 것은 이제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예. 일본도 사실은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외교적인 안정판을 이대로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런 점에서 한일 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일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또 북한 관련된 이야기는 입으로 좀 가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이승근 의원께서는 또 한일 의원연맹인데 네. 지금의 미묘한 시점에 트럼프의 등장 또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정세 한국과 일본의 관계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고 더 끈끈해질 만한 지점입니까? 아니면 좀가 느슨해질 만한 지점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네. 없는 관계인데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등장 또 최근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을 통한 북러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어야 돼. 그러니까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되는 어떤 국제 정세 속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양교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맹국과 우방국조차도 그야말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딜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자국 우선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쏟아질 줄 모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관세 전쟁처럼 인근에 두고 있는 캐나다나 그리고 또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때린다든지 중국에 10%를 때리는데 보편 관세로서 일반적으로 10%를 때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국 이익을 철저하게 취득을 하겠다는 거고 그 관세나 통상과 관련된 압박이 일본과 한국한테도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 대상국으로서 일본을 때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경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또 양기호 교수님 말씀을 했지만 북한의 지금 핵이나 또 미사일과 관련된 고도화 수준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가장 근접국에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는데 트럼프는 근데 덜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과 함께 또 딜을 하는데 빅딜이 아닌 비핵화가 아닌 스몰 딜을 통해 가지고 가버리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곤란한 안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 강한 협력을 맺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그 지점에 저는 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이제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를 급변시킨 것이 바로 3자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협상은 그다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 반면에 일단 상당한 논란은 됐지만 제3자 변제는 큰 화제가 됐던 것만으로도 분명합니다. 조진국 센터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3자 변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가까운 해법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 일본이 좀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적절하게 배상이나 보상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양국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3자 변제라는 일방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국민의 반대 혹은 그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에 상응해서 일본도 피해자들이라든가 혹은 가족들이라든가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죄의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애들러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국민 감정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본이 그 컵에 물을 반을 채웠더라면 상황은 어땠을지 모르겠다는 말도 말씀해 주시는데 여야 간에 국내적으로는 여야 간에 가장 크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3자 변제였습니다. 양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인식이 너무나 안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를 양보하면 저쪽도 양보할 거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면 저쪽도 채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전혀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제3자 채무 변제 한다고 했으면 일본의 전범 기업들도 약간은 물컵의 반을 채우듯이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낼 줄 알았거든요. 단돈 1엔도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에요. 근데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1910년은 합법인데 강제동원이라 하면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단돈 1엔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해결과 원칙의 측면 모두 다 한국이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이건 99대 1도 안 돼요. 거의 100대 0으로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우선은 국내에서 피해자들과 국민 정서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면밀하게 피해자하고 지원단체들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둘 다 약간은 부족하거나 크게 부족한 거예요. 그 결과가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라인 야후 사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그다음에 사도광산 사태 얻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점점 이반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모래탑 위에서 양자 두 사람이 그냥 만나가지고 소폭을 맥주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한잔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너무나 아니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예. 그런 게 바로 탄핵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주급의 총영사를 지낸 이성근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비판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비판이 실질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그 강제징용 3자 변제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시비 거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요. 그 중국은 지금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수입 금지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한테 수입 금지를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그 정도로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된 것은 가짜 뉴스라든지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자 변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좀 봐야 될 분,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 국가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이게 과연 양 정부가 해결을 할 기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피해자는 언젠가는 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뜹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무슨 억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 재단이 꾸려지고 돈을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냈지 않습니까? 출연을 했는데 받아간 사람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지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15명이 최초였는데 13명이 수령해 갔습니다. 2명만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나온 수치가 52명인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돈을 지출하지 않았지만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90%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양국 정부가 입장이 합치가 안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도 한번 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은 우리나라 정부가 구제해 주는 게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말씀도 듣고 조 센터장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굴욕외교라고 생각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안전하다는 게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방사능의 오염수가 나가면 거기 주변의 어민들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안전이 확보돼야 되고 안심이 확보돼야 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IAEA에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그것은 일단은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기시다 총리도 그 말을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조치는 상당히 거기에 상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은 누구나 해요. 어떤 정부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측이 진정한 성의를 보이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외교부가 뭐하러 있고 정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피해자한테 돈 주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그걸 왜 다 내 돈 내면서 저쪽은 단돈 1엔도 안 내고 죄송하다 사죄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오히려 그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한 푼도 못 준다는 반대 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점점 악화되고 불안정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상권이 일본에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조 센터장님요. 조금 그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뭐 일본산 수산물에 관해서 이성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와야 다케시 외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일 간에 일본산 수산물을 단계적으로 이제 수입을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국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던 입장에서 조금 선회한 거는 있다 하는 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결국은 중요한 거는 1965년 국교 정상화가 사실상 14년 정도 걸려서 교섭을 했거든요. 양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크고 작은 회의를 한 1000번 이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됐었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좀 해결을 하는 정치적인 타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무것도 안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 해서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그 민간합동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처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상 3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받은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제농업 문제는 국교 수립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알겠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 측도 얘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미 해결됐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예. 우리의 입장에서만 고집하면은 일본 측에 또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좀 이슈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성건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보고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한일 관계에서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사도광산 문제 또 그 이전에는 2015년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군함도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실 일본이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일본이 강제로 이것을 동원을 했다라는 것이 명시되느냐 또 그리고 사도광산의 경우에는 추모제를 지낼 때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게 적절한 인물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이 봐도도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왜 좀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전 정부에서 파탄이 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일단은 좀 이렇게 완벽한 해결이 아닌 철저한 해결이 아닌 약간 중간적인 형태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 과정에 이런 역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건 아닌가. 그래서 불철저한 형태의 양국 협상과 또 결정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은 리더십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지만 다음 정부가 설게 되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강한 요구들 뿐만 아니고 유네스코가 이걸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강한 목소리와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또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 이것들을 좀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동시에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간에 좀 경직된 국익 추구의 관점이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한일 의원연맹이 되든 아니 개별적 의원 차원이든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좀 수시로 만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일본의 좀 전향적인 자세 전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짧게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참 한미 의원 연맹도 되고 한일 의원 연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수시로 좀 일본을 가거나 또는 일본에서 와서 의원 간의 이런 정치적인 오해도 서로 간에 좀 교류하고 또 언제든지 서로 간에 좀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 있으면 이승건 의원이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좀 담판도 짓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진짜 국민들은 예. 이런 역할을 상당히 요구할 것 같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게 지금 국회하고 예전의 국회하고 좀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국회의 경우는 오래전에 적어도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전 세대들이 중심이 된 의원들이 그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봤을 때 전전 세대들은 식민지의 비식민지든 식민지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한국의 의원들 중에서는 일본어를 구사해서 일본 정치인들과 소통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2000년대 넘었으면부터 전후 세대들이 이렇게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감각이 달라집니다. 자국 중심으로 완전히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과 소통할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버렸다는 게 좀 예. 안타까운 사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공식 채널로서 있는 한일 의원연맹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되고 지난해 11월에 그래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함께 이시바 시게루 그 당시에 이제 총리된 지 얼마 안 됐죠. 한 달 됐을 텐데 네. 만나기도 하고 이란 의원연맹의 스가 전 총리 회장으로 맡고 있는데 그런 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일본 중의원 의장이라든지 만나고 왔는데 이걸 계속 가속화시켜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일본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떨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 또 어떨 때는 또 전혀 다른 발언 내놓고 있는데 지난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는 일본 고유의 땅이다. 그러니까 일본 의회에서 연설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본 외무상이 12년째 연속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인데, 자, 이런 상반된 태도, 어떨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일본 의회에서는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의 이런 역사 용토 인식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처음 이야기한 게 10년 넘었습니다. 2014년에 당시 기시다 외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이게 이 외교 연설을 했거든요. 지금 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적어도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후퇴해가지고 특히 이게 이제 배경이 된 게 중일 간의 센카쿠 그 다요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 독도 문제로 문제가 번지면서 일본이 자기 땅으로 이야기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민주당 때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역사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한국적 배려를 했어요. 네. 지금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혹한 어떤 국제 정세의 현실에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 아베 총리가 절대 사죄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일본의 과거사를 미화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야스쿠니 가도 되고 독도가 일본의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해도 되고 하는 식이 완전히 횡행하는 걸로 자민당을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일반 국민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도한 것이 아베 정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적어도 역사 영토 문제에서는 크게 악화시켰다는 것인데 그런 어떤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역사고 영토거든요. 그걸 아베 정권이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미일 간의 그냥 동맹 또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런 점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독도 교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에서 가르치는 군대 교재도 마찬가지고 예. 실제로 독도 지도도 뭐 다 뺐거든요. 그리고 쟁점화 시키지 않았고 아니면 쟁점을 회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국민 정서라든지 한일 간의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가 취했던 전통적인 외교적인 입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게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외교부라든지 한일 의원연맹이라든지 일반 국민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지나치게 한미일 간의 어떤 가치 외교를 중시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국민도 수용할 수 없고 일부는 예. 그걸 철저히 이용하거든요.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것을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아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태도를 보면은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이 의원님 중요한 것은 또 한일 간 관계를 생각할 때는 정상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권한 대행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시다 총리 전 기시다 총리와의 관계는 상당히 또 좋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주목을 했는데 자 이제 일본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네. 일본 총리인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향후에 누구를 만나서 우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국관 또 기시다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인물인지 또는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캐릭터, 개인의 성향이 일본의 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경우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식민 지배라든지 그리고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한국에 가까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뭐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혹은 또 본인의 SNS에 남긴 글들을 보면 한국의 예를 들어 사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위안부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군의 직접적인 어떤 관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역사 인식에 있어서 조금 그 합리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미 일본의 국회의원이고 또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대 총리들이 유지해왔던 정부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를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되든 독도 문제가 되든 또 그 외에 또 뭐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안 바뀐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시바 총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네.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보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방위상을 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스스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관료보다도 더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 봐서도 그런 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같이 궁합을 맞춰 나가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본 총리 또 일본 정치의 특성상 한 인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한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 교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외교안보 전문가 4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응답자 절반 이상이 향후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입니다.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설문조사는 뭐 지난달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 사실상 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설문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또 결과도 어제 발표를 했는데 빨리도 입수를 하셨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는 트럼프 2기 출범이 결국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나 한미일 관계 혹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북중러의 관계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거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중요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좀 일방적이고 좀 지나친 양보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관계, 한미일 특히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사실상 지난해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을 위한 사무국도 이제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 사실상 뭐 안보 협력의 제도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트럼프 2기에 들어왔을 때도 지속될 것이냐 하는 거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관계 개선을 통해서 관계 좋아졌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트럼프가 뭐 캠페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김정은과 뭐 브로맨스라는 것도 있고 나이스 가이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또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스몰 딜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를 통해서 한다면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조금 새롭게 재정립하고 하면은 최악의 상태 혹은 더 나빠지지 않을 거고 좋아질 것이다 하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빅딜이 아닌 스몰 딜은 바로 빅딜이 비핵화라면 이제 스몰 딜은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군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진국 센터장님 말씀하신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참 이 한미일이든 북미 관계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이걸 이제 꼽고 있는데 양 교수님 두 분께 이제 이성근 의원께도 여쭤볼 텐데 이시바 총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그러면 뭐 오늘부터 해당되겠네요. 미국을 방문해서 7일에는 내일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데 주요 논의사항이 방위비와 안보 보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미일 안보 조약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본의 안전판입니다. 미일 동맹 체제가 있어야 일본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것은 평화헌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그 동맹의 기축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미일 안보조약 5조에는 일본을 방위하는데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미국 제1주의에다가 이 사람은 비즈니스 협상가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기본적인 영토 문제에 대한 국익이 저해될 요인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방위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를 이 방위비를 우리가 국방비를 지금 예산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트럼프는 5%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2%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1%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2%로 올린다는 것이고 그런데 트럼프는 유럽 각국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5%까지 올리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억 달러 내고 있는데 거기는 100억 달러를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 측은 이 방위비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산 무기를 더 사들이는 걸로 또는 미사일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통상 문제인데 아까 이성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 관세 10% 남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이나 일본 똑같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한 달 유엔에 냈지만 25%씩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있는 그 자동차 생산 공장 생산 양이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한국의 적어도 5배 이상입니다. 일본이 훨씬 일본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기업들이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지금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시바 총리가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런 안보상의 협약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 그다음에 통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국내가 정치적 리더십이 지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그래도 빠른 시간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가지는 겁니다. 네. 이성근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양기호 교수님이 말씀한 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방위비도 똑같이 우리한테 준용을 해서 트럼프 일기 때는 우리한테 주한 미군 방위비 정액을 먼저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준용해서 일본 쪽으로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2%라든지 이런 퍼센트가 나오게 됐는데 이번은 역으로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한테 미국이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 면에서는 안보 분야 그리고 방위 분야도 있지만 경제나 통상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 관세를 적용을 시킬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흑자를 걷어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역으로 그 무역 불균형을 깨기 위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놓을 건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군사나 이념적인 패권 전쟁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기술 패권 전쟁이고 가장 최근까지는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을 벌이다가 지금 AI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측면에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 간의 AI와 관련된 협력 구조를 지금 창출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그 측면에 있어 봤을 때는 우리가 한미일의 AI와 관련된 협력 구조에 우리가 힌트를 얻어내는 것이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는 스타게이트가 또 네, 작동하기는 그렇죠. 있습니다만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또 미국의 샘 올트먼의 오픈 AI 또 한국의 관련 기업들인데요. 조진구 센터장님,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야기도 나오지 싶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관련 또는 북러 관계 이런 부분 논의될까요?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 교환하는 수준이고 아마 발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현재 더 중요한 거는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런 그게 트럼프 2기에서 어떤 외교로 나타날 것이냐, 뭐 관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양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한 700억 달러 가까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또 일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거를 아마 지금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까 그 양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방위비 문제는 이미 저희는 바이든 정권 말기에 타협을 했어요. 타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 때 한 합의에 불만을 품었다고 해서 트럼프 정권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협상을 하는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는 아직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도 안 했어요. 아마 올해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올해 중에 할 거거든요. 일본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어떻게 미국이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생각구 문제도 아까 방위 공약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달 1월달에 이와야 그 외상이 취임식에 갔었어요. 그때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양국 그 미일 국방장관이 전화로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구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옥신각신하는 게 있어요. 자꾸 중국의 함성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거기에 적용 대상이냐 미일 안보 조약에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걸 이제 확인할 건데 예.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도 이걸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미일 동맹 이라는 그런 중요한 그 공공재에 관해서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이냐 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할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진우 센터장님 말씀하신 센카쿠 열도는 남중국해에 있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영토 신경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 교수님,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을 견제하는 군사 안보상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최근에 또 주목을 받는 것이 딥시크입니다. 중국의 AI 반도체를 경제하기 위한 미일 간의 협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까지 참여시키겠다는 이런 논의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은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일단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이걸 합친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미중 간의 경제 격차를 미국이 어떻게 벌려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을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상의 어떤 선점된 지금 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AI하고 데이터거든요. 그럼 AI 데이터에서 어떻게 미국이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같은 거라든지 공장을 증설하는 것에 이미 규제를 해왔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이런 AI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타게이트라든지 예. 한미일 간의 어떤 기업 간의 공동 협력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일 간에는 라인 야후 사태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의 8천만 9천만 정도가 라인이라는 그 메시지 우리나라 카카오모라는 거기에 회사에 쓰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8천만 또는 이제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인이라는 것은 남미도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AI라는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개개인의 어떤 소비 지향이라든지 이걸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라인 야후 사태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 측이 투자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지분을 완전히 가져와 가지고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미일 간의 경제 안보는 중요하지만 라인 야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의 국익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걸 좀 알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 스타게이트를 통한 이런 AI를 라임에도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표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진구 센터장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스몰딜 북한 핵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테이트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국가라는 이야기는 안 뉴클리어 파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스몰딜 핵은 인정하고 군축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는 있었는데 브라이언 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입니까? 스몰딜 쪽입니까? 스몰딜이라는 것도 사실상 과거에 2019년도 이제 하노이 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당시에 그 스몰딜이라는 거고 현재 그 이야기되는 스몰딜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스몰딜이라는 게 북한을 뉴클레어 파워라는 거는 뭐 파워라는 게 스테이트하고 뭐 국제 정치에서 영어는 뭐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뉴클레어 웨펀 스테이트라는 거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소위 말 NPT 체제라는 곳에서 5나라가 이제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보유가 이제 허용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북한을 그렇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 이외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이외에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도 원하지 않을 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핵 군축 어떤 형태인지 군축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북한만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어떻게 해야지 그게 군축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이 북한과 상대로 해서 핵 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너무 좀 뭐랄까요? 낙관이라고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라고 한다면 NPT 체제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하는데 조금 더 좀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핵 문제라고 한다면 미국한테는 북한보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과도 핵군축을 협상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을 어떻게 또 끌어들일 거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북한과는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핵이 또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봐서 여쭤봤습니다. 자, 한일 관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끝으로 세 분께 한 1분씩 1분 좀 모자라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한일 관계 지금 현 시점에서 최우선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부터요. 지금의 가치외교에서 잘못된 이념가인 가치외교는 잘못됐다. 이제는 국익외교, 실용외교로 다시 접어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익이 맞습니다. 그건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국민의 정서, 국가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역사 영토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승건 의원께서는요.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물론 부정적인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철저한 해결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양국 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그 복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안보나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인적 교류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가 이미 구축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내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조금은 손을 잡고 약간의 그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를 같이 좀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한국의 국익에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참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독도를 생각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또 한해 이렇게 많이 서로 오고 가고 방문하고 K-팝에 K-콘텐츠에 열광하는 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조 센터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특효약은 없습니다. 노력을 하는 거고요. 상호가 존중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협력을 하자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번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거는 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게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의식하고 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좀 할 말은 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교 정상 60년 지금 한국의 정책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서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한일 관계 협력의 모습을 좀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월에 오사카 간사이에서 하는 엑스포 그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에 하는 에이펙 경조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알겠습니다.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달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토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